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우리들 기억 속에서는요,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 그리고 강진 여고생 사건의 범인이 자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냥 묻히는 사건처럼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범인이 그런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해결된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 사건의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범인에 대한 이야기가 2019년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됐고 우리에게 남은 힌트가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 컨텐츠를 만들게 됐으니 함께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007년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하나 공개되게 됩니다. 마지막 목격자가 나타난 이후 전혀 제보가 없는 상태로 공개 수사 전환을 했던 사건입니다. 200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사라졌던 이혜진 양과 우예슬 양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2008년 3월 11일에는 이혜진 양, 3월 19일에는 우예슬 양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의 범인은 2008년 3월 17일 39세 정상현으로 검거가 됩니다. 범인의 검거로 사건이 끝났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고 대한민국 경찰은 장기 아동 실종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겠다라고 모든 국민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국 모든 경찰서는 전담팀을 다시 꾸리고 사건 파일들을 하나씩 다시 뒤지며 검토를 시작을 했던 거죠. 전라남도 강진경찰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강진에서도 아주 오래전 초등학생 실종 사건이 존재했었습니다. 당시 2008년 당시에 그로부터 8년 전이었던 2000년 그리고 2001년에 발생한 사건이죠. 시간이 꽤 지났기에 2008년 당시에도 어쨌든 다시 한번 2008년의 기준으로 찾다 보면, 사건 기록을 확인하다 보면 무언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총력을 다해 파일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했던 겁니다. 수사자료 파일만 약 1000여 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었던 거죠. 근데 2000년대에도 눈에 띄었던 한 남성, 용의자로 올랐다가 사라진 남성이 한 명 있었는데 2008년에도 다시 한번 그 남성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 남성은 실종된 초등학생들 사이 집 근처에 살고 있던 남자였는데 당시에는 다니고 있던 대학교가 이곳 강진 쪽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용의자에서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8년 만에 눈에 띄었던 거죠. 하지만 2008년에도 눈에는 띄었지만 무언가 수사를 하다가 더 이상 혐의점이 없다. 당시의 기술력이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수사를 이제 묻혀놨던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다시 한번 10년이 지납니다. 2018년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이 발생이 되고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회자될 때쯤 조심스럽게 강진경찰서는 조금씩 수사 자료를 확인하고 있던 그 사건 파일을 오픈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2019년 올해 또 하나의 미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강진 초등학생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조금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건 발생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목요일 강진읍 교촌리에 있는 동초등학교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이름 김성주 양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이었던 김성주 양은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초등학교 3학년 자신의 오빠를 늘 문구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런 루틴적인 활동을 하고 있던 거죠. 당시 학교가 평소보다 일찍 끝나서 2시에 학교에 나왔던 건데 당시 김성주 양은 똑같이 나와서 문구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 조금 더 학교가 늦게 끝났던 오빠는 늘상 그랬던 대로 문구점 앞을 향해 갔는데 동생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걸 확인하고 뭐 아직 학교가 안 끝났나? 아직 안 나왔나? 라는 생각에 그 문구점 앞에서 약 1시간 정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1시간이 돼도 동생이 나타나지 않자 먼저 집에 갔나? 라는 생각으로 집을 향했던 거죠. 집에 도착을 했는데 김성주 양은 집에 없었습니다. 도리어 엄마는 성주는 왜 같이 안 왔어?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빠인 입장에서도 아니 기다렸는데 안 와서 먼저 왔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뭐 어디선가 놀고 있겠지, 친구들과 함께 뭐 주변에 놀고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친구들과 노는 게 아니어도 학교 앞에 있었던 큰 집, 여기가 작은 집이었거든요. 큰 집에 놀러 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해가 지고 점점 어두워지는데도 김성주 양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얘가 왜 돌아오지 않지? 라는 불안감이 느껴져 먼저 큰 집에 전화를 해봤더니 성주 온 적 없는데? 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바로 학교에 다시 전화를 한 뒤 선생님과도 통화를 해봤지만 학교에서 나서는 모습을 봤지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듣게 됩니다. 즉 김성주 양은 학교가 마쳐지고 그 이후 아예 실종돼 버린 상황인 겁니다. 밤새도록 아이의 연락을 기다리며 안절부절하고 잠을 못 자고 있던 김성주 양의 부모님은 그 실종 다음 날 새벽이죠. 6월 16일 새벽 4시 10분쯤에 전화 한 통을 집에서 받게 됩니다.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무 말 없이 전화가 그냥 툭 끊어졌던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문제 때문에 바로 집 밖으로 나갔을 때 황급하게 출발하는 검은색 승용차를 하나 확인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기억 속엔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차량 번호는 7181. 주변에 있는 사람에도 물어보기 위해서 혹시 그런 차량 본 적 있냐? 난 마을에서 이런 차량을 본 적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찰나 새벽 시장을 나가고 있던 할머니가 나오신 겁니다. 바로 이웃 할머니였던 거죠. 이웃 할머니에게 혹시 저 검은색 차량 보신 적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 낮쯤에 나한테 와서 그거 물어보던데? 동초등학교가 어디냐고. 그 이야기까지가 진술이었던 겁니다. 분명 뭔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섰던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목격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목격자의 진술들이 나타나는데 2시부터 아예 실종되었다 라고 느껴졌던 그 사이에 시간의 폭이 조금씩 좁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2시 반 그리고 2시 50분 두 번 친구들에게 목격이 됐습니다. 2시 30분에는 나가던 친구가 저기 성주 있네 라고 기억하고 지나갔고 2시 50분에 또 한 친구가 성주 있네 하고 보고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문구점 앞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오후 3시였습니다. 김성주 양의 담임 선생님이 이제 나와서 그 문구점 앞을 지나갈 땐 김성주 양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시간의 힌트입니다. 그 두 번째 목격자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4학년이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쯤에 학교 근처 슈퍼 앞에서 고등학교 남자 3명과 강진 읍내 방향, 우시장 방향 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언니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진술을 하게 됩니다. 좀 이상했던 점은 강진 읍내 방향, 우시장 쪽은 집과 정반대 방향이었던 거거든요. 뭐 고등학생 남자들 따라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하겠지만 말이죠. 그 다음 목격자입니다. 오후 6시에 반 친구였습니다. 김성주 양이 동네에 있는 한 액세서리 가게에서 40대 남성 1명과 20대 남성 1명과 같이 있던 걸 봤다라는 또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경찰은 일단 같이 있는 사람을 봤다라고 얘기하니 뭔가 몽타주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몽타주의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당시 그 몽타주는 좀 다르게 생긴 몽타주였습니다. 이들 사이의 기억 왜곡, 너무 어린 친구들의 이야기였고 기억 왜곡이 좀 벌어지면서 용의자의 얼굴이 좀 다르게 나타난 문제였던 거죠. 그 이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진전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성주 양은 실종됩니다.
자, 이제 함께 좀 분석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첫 번째, 아동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내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즉 본인이 어디론가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다가 실종되는 상황인 거죠. 대부분 자발적 이동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다가 뭔가 이제 사고라던가 실족사라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됐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동하던 도중에 누군가에게 납치됐다던가, 어떻게 보면 우연성이죠. 이런 상황이 어쨌든 자발적인 시작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초부터 납치될 때 누군가에 의해서 유인당하거나 혹은 납치, 그리고 그 이상의 범죄 행위가 발생되는 경우였던 거죠. 분명 이 사건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발적일지 아닐지 말이죠. 근데 자발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양이 원래 하고 있는 일상적인 활동, 즉 루틴적 활동인 거죠. 김성주 양은 늘 하교가 되게 되면 학교 후에 학교 시간이 비슷했던 연년생 오빠와 함께 집에 간다는 점입니다. 오빠와 집에 갔던 이유가 조금 있었거든요. 약간 말이 어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좀 많이 가린 상황이라 오빠가 아니면 같이 이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늘 함께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활동 상황 자체가 좀 매치가 안 되는 거죠. 혼자 어디를 갑자기 가버렸다? 그런 게 좀 어렵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낯선 사람이 와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따라갔을까? 그것도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인 거죠. 낯선 사람을 좀 경계한다라는 부분 쪽에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사건 현장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가 보는 곳이 여러분이 보는 바로 그 초등학교의 모습인데요. 현재 입장에서 봐도 조금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지실 겁니다. 뭐 상단 쪽은 현재도 많이 발달된 데 있고 밑에 쪽은 조금 발달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이쪽은 다 거의 공장이었던 거고요.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저희도 처음에 이 사건을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번화가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외부 보도에 동초등학교 앞에서 실종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확인해 본 결과 동초등학교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동초등학교 후문이었던 겁니다. 즉 정문에 비해 굉장히 한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후문 지역에 가는 애들은 늘 자신의 집으로 가는 아이들만 가는 곳,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닌 거죠. 일부 한정된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혹은 그런 어른들만 가기 때문에 눈에 띄기가 실질적으로 쉬운 공간입니다. 따라서 목격자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은 정문 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도 인정은 됩니다. 정문 반향이라고 얘기하면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 뭐 교회 쪽 사람, 되게 여러 사람들이 섞일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분석까지 봤을 때 목격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기억은 좀 해놓자 정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성주 양은 낯가림이 심합니다. 약간 언어장애의 병력이 있는, 가족력이 있는 문제 때문에 낯선 사람을 만나면 말을 잘 안 하는 편, 어눌한 편, 즉 쉽게 누군가를 따라간다라고도 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럼 자발적으로 사라지는 것도 일상에 어울리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가 데리고 가서 납치를 했다라고 보기에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어쩌면 만약 납치 쪽에 가깝다면, 유인 납치에 가깝다면 어느 정도 얼굴에 대한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에 대한 의심도 가는 겁니다. 면식범이라고 확정을 내린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마을 쪽에서 알고 있을 남자, 그냥 얼굴 한두 번 마주쳤을 수 있는 사람, 경계심이 완전히 낯선 사람보다는 조금 덜한 사람, 이럴 확률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이어 네 번째 생각점입니다. 바로 목격자의 진술과 관련된 부분인데, 첫 번째로 아버지가 실종 다음 새벽에 봤다는 차량의 문제는 의심을 사기에 확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 나왔던 기억이었고, 목격한 이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동초등학교를 물어봤다는 점까지. 다만 당시에 봤던 차량 색깔, 차종, 그리고 번호를 조회해봐도 차량이 나오지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의심을 가지만 더 이상 혐의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수사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목격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목격자 첫 번째, 반 친구들과 선생님의 목격 부분입니다. 분명 신빙성이 존재하죠. 왜냐면 반 친구들이 지나가다 본 겁니다. 좀 전까지도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던 사람, 그리고 어른인 담임 선생님까지의 이야기요. 그러면 2시 반에 한번 목격이 됐고 친구에 의해 2시 50분에도 문구점 앞에서 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3시에 나오던 선생님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2시 50분과 3시 사이, 딱 그 10분 사이에 사라지게 됐던 거죠. 그럼 이제 목격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목격자 다음은 뭔가 고등학생 3명과 읍내 시장 쪽 방향,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신에게 언니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동급생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김성주 양. 그런데 당시 목격자는 초등학교 4학년생이었고 4학년 친한 사이도 아니고 얼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가 봤던 애가 김성주 양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확실성이라는 게 없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목격자 두 번째였던 4학년 학생의 말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 첫 번째 몽타주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좀 덜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마지막 목격자는 중요합니다. 오후 6시에 발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우는 같은 반 학생이 봤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학교에 같이 있던 친구가 봤기 때문에 분명 신빙성이 높습니다. 며칠이 지났으면 이상하지만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40대 남성 1명 그리고 20대 남성 1명과 같이 있는 김성주 양 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는 거죠. 낯선 사람의 낯을 굉장히 가리는 김성주 양이 오후 6시에 집에 아직 가지도 않고 어떤 낯선 사람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정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 면식이 아니면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인 겁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우리 아이의 면식범의, 면식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통해 어른이 알고 있는 주변이 면식범이 아닌 아이만 알고 있는 사람도 면식의 관계가 분명히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완전히 제3자가 데리고 갔을 확률보다는 얼굴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이후 수사는 진전이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답보 상태였던 거죠. 이 사건이 그렇게 점점 묻혀질 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납니다. 거의 정확히 1년이었죠. 2001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같은 강진읍 평동리 강진중앙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당시 초등학교 1학년 김하은 양이 오후 1시 30분 하교 도중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진술도 되게 일관적이었는데 혼자 나왔던 건 또 아니었습니다. 당시 진술에 따르면 같은 반 남자아이와 집 방향이 같아서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근처였던 성요셉 여자고등학교,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성요셉 여자고등학교 입구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그 둘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횡단보도를 건넌 뒤 귀가를 하게 되는데 당시 남학생이 귀가했던 이유는 자신의 집이 그 여고에서 3분 거리였기 때문에 이제 헤어졌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실종이 돼버린 겁니다. 또 하나의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3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김하은 양을 봤다라고 진술을 했던 거죠. 그러면 김하은 양은 횡단보도를 건넌 직후 아니면 건너고 나서 집으로 가던 도중에 실종된 겁니다. 통학거리는 학교에서부터 남포리 집까지 약 2.4km 정도의 범주입니다. 길이가 아니고요. 범주에 대한 모든 분야를 다 수색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성요셉 여자고등학교가 당시 체육대회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왔다 갔다 밖에 있다가 혹시 보지 않았을까라는 문제 때문에 721명까지 전부 조사했지만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도 폐가 및 비닐하우스까지 모두 뒤졌지만 어떠한 흔적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후 어떤 지역신문사에서 김하은 양과 닮은 아이를 남자 2명에게 내가 데려다 줬다 라는 익명의 여성입니다. 그 이후에 앵벌이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좀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라고 제보를 한 게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그 여성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순천에 있는 한 PC방에서 글을 쓴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1년 만에 또 발생된 실종 사건입니다. 2000년, 2001년, 2년 연속, 그리고 또 6월 달에 발생한 사건이었죠. 자, 우리는 이제부터 이 두 사건에 대해 과연 동일한 범죄일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일 수 있을 확률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두 사건은 연관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일한 읍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여자 초등학생, 혼자 있는, 혼자 가는 여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더불어 실종이 된 날짜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비슷하죠. 2시 50분, 그리고 하나면은 1시 반, 오후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무서운 점은 대부분 아동을 납치를 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아동을 납치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보면 자기가 아이가 필요해서 아이가 자기 실수로 사라졌다던가 집안의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납치하는 경우, 그게 아니라면 약간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 그런 게 아니라면 대부분 금품 요구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금품 요구와 협박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만 실종됐지 그 이후에 어떠한 피드백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종에 대한 단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는 건 보여줬지만 진전이 아예 없던 사건이었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이 두 사건이 동일한 범죄라면, 동일하다면 우리들 눈에 좀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종 계절 및 시간대 및 날짜입니다. 6월 15일, 6월 1일, 그것도 1년 사이에 똑같은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6월 15일 평일입니다. 평일날, 6월 1일도 평일인데 평일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이 범인의 혹은 범인들의 모습은 직장 생활을 하는 일상적인 규칙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답니다. 만약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직장인이었다면 자기가 휴가를 내고 이런 활동을 했고 휴가를 낸 날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이 범인의 모습상 좀 더 시간적인 부분이 자유로운 뭔가 목격자의 진술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20대 남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시간대가 약간 대학생 날짜와 비슷합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6월 15일은 아마 학기 중에 시험 기간에 조금 연관이 돼 있었을 문제. 대학생들마다 시간이 다르지만 어찌되었든 대학생과 약간 연관돼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그리고 낮 시간. 자신의 수업 시간 자체가 조금 일찍 끝나거나 일찍 종료할 수 있는 그런 텀이 있는 사람들. 어쩌면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도. 자, 어쨌든 범인의 모습은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여유로운 사람이다 정도까지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범인이 정말 남자라면 자동차를 소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아까 보신 대로 강진 쪽이 읍내 쪽을 나가거나 바깥쪽을 향하게 되면 좀 발전된 도시입니다. 어떤 남자가, 그것도 좀 젊은 남자가 만약에 아이를 데리고 그냥 이동을 하게 되면 누군가의 눈에 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목격자도 없이 실종됐을 때까지만의 그 직전 상황까지만 사람들에게 목격이 됐다라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사람들이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고 살겠어 라는 문제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눈 속에서는 늘상 다니는 사람들의 인상착의 이런 부분으로 보고 지나가는 기억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목격이 되고 목격자들이 나타나지만 실종이 됐을 거라고 예측하는 그 순간부터 사라졌다라는 부분을 봤을 땐 분명 이동할 수 있는, 아이를 숨기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거나 그런 동선을 갖고 있을 사람이 좀 확률이 높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대학생일 확률이 높으며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가 소유 혹은 집의 차량일 수도 있겠죠. 차량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분명히 있다 라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도 여러 가지 수사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수사 결과에선 어떠한 사람도 찾지를 못합니다. 용의자에 올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대학생이다, 이 근처에 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전부 배제됐던 거였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전남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를 하면서 한 남성에 대한 걸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사람 용의자였네, 당시. 근데 이 사람 좀 이상하니까 좀 찾아봐. 근데 이 남자가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됐을 무렵에 한 남자아이를 성추행하고 그 장면을 녹화한 거 혐의로 체포된 남자가 한 명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 당시에는 용의점에서 벗어났던 게 대학생인데 이 근처에 안 살아서 였지만 말이죠. 김성주 양이 실종되기 그 해, 실종이 되고 난 그 이후 7월 달에 군대에 입대한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군입대를 했으니까 김하은 양은 당연히 군대에 있으면 거의 2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큰 범죄 이거 안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진 모르겠지만 1년 뒤였습니다. 김하은 양이 실종되기 몇 달 전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정신질환입니다. 환청 및 환각이 보인다 라는 이야기로 의가사 제대를 했던 거죠. 바로 그 남성입니다. 시간적 텀이 얼추 맞아지는 사람. 다시 분명한 건 그 이후 7월 달에 군대에 갈 사람, 6월 15일에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그리고 남자아이까지 성추행했던 사람, 폭발적으로 마지막에 저지르고 난 뒤 그 이후에 입대, 그 이후에 나왔고 바로 복학을 할 수 없으니 시간적 텀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남자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20대이기도 하고요. 이 두 아이들이 사는 집 근처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분명 어느 정도 얼굴을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하나 가지고 의심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이후에 무언가 이상한 점들도 체크가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내가 녹화했던 테이프 좀 다 버려줘, 다 태워줘, 다 없애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즉 증거인멸 시도죠. 하지만 당시에 이 모든 수사 자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못했던 이유가 실종된 아동들과 접촉한 사실의 목격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 및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뭔가 수사를 종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껴졌던 그 순간 이상한 게 하나 체크가 됩니다. 바로 메모장입니다. 이 용의자는 메모를 쓰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는데 메모장이 압수가 됐던 거죠. 메모장에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두 가지 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단지 날 알고 있지 않다면 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어떤 죄도 나에게 없었을 것이다. 이게 하나의 글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글은 얼마 전의 일은 나와 관련이 없으며 나 또한 확인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라고 글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글에 대해서 조금 깊게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 언제 쓴 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메모장의 순서상 봤을 때 좀 비슷한 시기일 수 있는데요. 단지 날 알고 있지 않았으면 그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썼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분석했던 것과 다르게 2019년 현재 입장에서 이제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봤을 땐 이게 가정의 멘트라고 합니다. 가정의 의미는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발생하지 않았던 걸 그럴 수 있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 만약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이런 얘기. 그게 아니라면 뭔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말. 가정의 의미는 두 가지적으로 분석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단지 날 알고 있지 않다면 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을 것이다.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 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죄와 그 이유가 나온 멘트라는 거죠. 만약 그 범인과 행동과 연결이 된다면의 문제인 겁니다.
단지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근데 이 문구는 되게 가정과 같죠. 근데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난 그 어떤 죄도 나에게 없었을 것이다. 역으로 얘기하면 나에게 그 어떤 죄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글, 한 번에 쓴 글이니까 매치를 시키면 내가 태어나서 나에게 죄가 생겼고 그 죄가 생긴 이유가 내가 날 알아서. 왜냐면 이 글은 단지 날 알고 있지 않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죄도 나에게 없었을 것이다. 공통점은 죄입니다. 죄에 대한 매치를 해서 이걸 다 역으로 얘기해보면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 날 알아서 라는 이야기다 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당시의 분석이 아니고요. 현재 범죄심리학과 관련된 분들이 봤을 때 이 가정을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 얼마 전의 일은 나와 관련이 없으며 나 또한 확인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이 멘트에 대한 게 되게 좀 특이한 점은 자기 혼자 쓰는 독백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듯이 하는 말, 나 또한 확인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얼마 전의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랑 관련이 없다. 마치 누군가가 이걸 본다면 오해하지 마라. 나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너가 봐봐라. 난 옛날에도 이런 글을 썼었다. 날 의심하지 말아라. 라는 듯한 뭔가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글을 쓴 느낌이 든다. 라는 게 이 두 번째 멘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쓴 그 메모장에 대한 것도 당시에 수사에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용의자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용의자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강했고 아마 이동할 수 있는 동선에 대한 이동 루트가 있었으며 그리고 그 근처에 살았으며 면식일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아이들과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가 첫 번째. 혹은입니다. 다른 쪽 경우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용의자에 대한 모습이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용의자와 지금 이 모습이 매치가 안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당시에는 이 부분을 체포하지 못하고 풀어줬던 거죠. 2019년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제가 오늘 방송하는 날짜 1월 20일입니다. 1월 17일, 1월 18일자 날짜로 이런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과거 여러분과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을 진행을 했을 때 많은 기사에서 강진 초등학교 연쇄 실종 사건과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의 범인이 같지 않을까라는 여러 추측 보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당시 경찰에서도 그런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다 라는 자세로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에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과 강진 초등학교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이 비슷할 수도 있다. 이분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 왔지만 저희도 당시에 알아본 데까지에서는 이게 다르다. 그 이유는 경찰분들이 수사를 하고 있다까지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한 부분이 언젠가 분명히 발표가 된다. 라는 내용까지 들어 그 이후에 저도 방송하지 않았고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에서 뒷이야기에서 저도 얘기를 드렸던 게 아직은 진행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이었습니다. 발표가 됐죠. 강진초등학교 연쇄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현재 체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남자는 2002년에 살인 혐의로 15년형을 받고 그 이후에 출소를 합니다. 출소하자마자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을 다시 간음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현재도 복역 중인 남성입니다. 용의자입니다. 이제부터 이 남성이 왜 용의자인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이 용의자였다라는 건 과거 200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조금씩 수사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남았던 기록들, 2000년대 자료, 2008년 자료, 그 이후까지 계속하며 간접 증거들을 계속 확보 중이었습니다. 다만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마치 확인이 안 되는 것처럼 잊혀지는 것처럼 그대로 두었던 거죠. 그런데 작년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이 발생되며 다시 한번 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범인이라면 분명히 조금씩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수사팀이 여성 청소년계에서 형사 강력팀으로 바뀌며 모든 내용을 다시 한 그 용의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합니다. 그 용의자는 이런 걸 확인합니다. 자신이 몸이 불편하신 분을 가늠하기 그 이전, 강진 여고생 사건이 발생했을 그때쯤 그 전후로 해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공소시효, 그 다음입니다. 아동 실종죄, 다음입니다. 공소시효 계산, 그 다음입니다. 강진 연쇄 초등학생 실종 사건, 김성주, 김하온, 그리고 이런 페이지를 검색 및 열람한 기록들이 확인됩니다. 꽤 오랜 시간입니다. 물론 간접 증거입니다. 그걸 조사하고 찾았다고 해서 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간접 증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체포가 된 상황이죠. 가늠 혐의로 체포가 된 뒤 이 남자의 노트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노트가 확인됐죠. 바로 그 남자가 2000년, 2008년에도 용의자에 올랐던 당시 20대 대학생 남성이었던 겁니다. 현재 나이는 40대죠. 자, 이 남성이 똑같이 지금도 노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걸렸죠. 2008년 이후에 노트를 조금 이상하게 쓰기 시작을 합니다. 노트를 열람했을 때 놀랬던 게 경찰의 입장이죠. 노트 또 있네? 노트를 핀 순간 A, Z, J, Q, 그리고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일본어, 그리고 이상한 기호들, 이런 이상한 문자들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즉 암호를 만들었습니다. 경찰분들은 지금 이 부분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판단해본 바에 따르면 한글에 있는 자음과 모음을 이 특수문자 알파벳 혹은 이런 특이한 기호 같은 걸로 약 360개의 구성을 해놓은 것까지 확인을 하고 체크 중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이곳에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느낀 점을 쓰는 그런 뭔가 내용들이 적혀 있으며 과거에 대한 반성도 함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노트를 볼까봐 자신만의 암호화체계로 만들어버린 내용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지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노트에 뭐라고 작성을 했냐면 아동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음란물을 촬영한 부분들, 그리고 사이코패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글들을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범행을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욕구 표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 내에서는요, 실종된 김성주 양과 김하은 양의 내용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무언가 그 전후 관계들이 하나씩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경찰은 외부에 아직 밝힐 수 없는 간접 증거의 여러 가지 증거, 그리고 현재 직접적인 증거를 찾고 있고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범인을 잡아놓고 물어봅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너는 분명히 연루가 되어 있다, 얘기를 해라 라는 이야기에 이 용의자는 묵비권을 현재 행사 중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 많은 부분에 대해 이 사람은 해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강진 초등학생 연쇄실종 사건의 범인이 과연 이 남성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력이 명확합니다. 아동 성범죄, 소아 성범죄, 약한 사람의 성범죄, 그리고 살인까지 저질렀던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굉장히 지능적이고 고도로 생각을 많이 하며 활동하고 있는 남자죠. 이 사건의 범인이 과연 이 남자일지 2019년 전남 경찰서에서 밝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미제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여러분에게 그 사건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제 사건의 범죄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잊혀 지나갑니다. 그리고 과거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간 잊혀지고 나도 용서받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던 현장 인근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다시 자신의 사건이 대두가 되면 그 불안감을 못 이기고 여러 번 검색을 해보고 최대한 침착하려 하고 그 지역을 떠나려는 습성이 많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걸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고 누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미제 사건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다시 한번 재수사가 되고 그렇게 범인이 체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지금 용의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용의자에 관련된 거예요. 성범죄자들이 좀 다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계획성이 되게 심해요. 그런 쪽. 왜냐면 그냥 술 먹고 심신미약으로 확 이런 쪽이 아닌 이상은 자기가 아까 보신 것처럼 책에다가 미리 자신의 욕구 표현을 적어놓은 것처럼 미리 계속적인 계획과 리허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행동을 한다라는 문제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도 분명 아이들과의 첫 번째 비면식 상태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확률은 적고, 그리고 이게 비면식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납치 시도가 있었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시도를 했다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납치하다가 납치 미수로 끝난 거, 얼마 전에 납치 미수가 있었어요, 이런 신고들이 들어오면 그냥 지나가다가 확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가는데, 같은 지역에서 그것도 2명씩이나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납치가 됐다라는 얘기는 그 전부터 준비를 다 했고 아이들의 루틴적인 활동을 판단을 했고 몇 시에 끝나고 언제 가고 이걸 확인하고 오빠가 있으면 오빠를 기다린다는 것도 안 상태에서, 그리고 사이코틱한 범죄자들의 특징이에요. 성범죄자들의 특징인데 특히 아동 성범죄가 좀 사이코틱한 애들, 그러니까 조두순처럼 그런 미친 애들 말고요, 그런 쌍또라이 같은 애들 말고 정말, 물론 이것도 쌍또라이 악마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죄송한데 그래서 개새끼 같은 애들은 맞는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납치하고 뭘 하는 거에서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들의 특징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납치하고 그 이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까지 다 계획, 그게 다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통계치를 보고 면담을 해본 조사 결과 그 발표를 보면은 내용을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요. 내가 이런 준비를 해서 걔를 납치했지, 내가 이런 준비를 해서 걔를 데리고 간 거지. 그러니까 이걸 너무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왜냐면 그걸 그동안 다 준비를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 경우도 굉장히 준비를 오래 했을 거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 그런데 군대에 가기 이전에 7월달에 군입대를 했으니까 그 이전에 폭발적으로 아마 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인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뭐 성추행 정도로 끝났던 범죄 행위가, 이 전에도 성추행을 몇 번씩 했을 것 같은데 군대 들어가기 전에 폭발적으로 한번 하고 간 거 아닐까라는 추측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추행 정도로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군입대 앞두고 내가 2년 동안 못하니까 폭발적인 그 2년 동안의 어떻게 보면 기억, 그 쾌락을 위해서 한번 저지르고 그리고 입대를 해버리고 그 상태로 시간을 보냈던 건데, 그 안에서 의가사 제대를 했다라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각과 환청이 들려서 제대를 했다라는 부분도 좀 의심은 가요. 왜냐면 정신병적 기록도 원래 없었고 군대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왔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환각과 환청 영상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나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범죄에 머리를 쓴 거 아닐까? 체포가 됐을 때 나 심신미약이라, 봐봐 나 군두 의가사제대 했어, 나는 환각이 보여서 그래, 누가 환청 때문에 누가 시켜서 그래, 이런 얘기에 대한 부분도 준비하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그 욕구가 터진 게 또 김하은 양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1년 뒤에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게 2001년 사건이잖아요. 2002년에는 이제 살인이에요.
살인으로 15년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나오자마자 또 간음행위로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체포돼서 현재 이제 지금 또 교도소에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용의자는 저희가 준비하면서 얘기한 대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일상적인 점점 범죄자의 특징인데, 성범죄자들이 점점 확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추행이 시작됐다가 폭발성이 터지고 못 견디고 나와서 또 터지고, 그 다음에 살인까지 가버리고, 그 뒤에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아마도 좀 얘가 정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봤을 때 확률이 이 사람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리고 간접 증거도 많고요. 아직 외부에 공개가 안 된 제주도 보육교사 사건처럼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2019년 되면 미세 증거도 찾고 있고요. 디테일한 증거들을 다 찾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조사를 하면서 봤지만, 연쇄 성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해서 약간 사이코틱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걸 주체를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간 대비로 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라서, 분명히 이런 사건들이 중간에 뜸하게 없어지게 되면 대부분 어디 이제 다른 사건 때문에 체포돼서 이제 어떤 교도소에 있거나 이런 경우일 때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현재 경찰분들은 이 사건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총력이에요. 네. 빨리 자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백한다고 죄가 다 죄를 뉘우쳤네, 죄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진, 이런 거 절대 아닌데, 적어도 사람이고 양심이 있다면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도 얘기해줬으면 좋겠고, 빨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이게 다인가도 중요해요. 우리가 모르는 암수 범죄가 더 있을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죠, 빨리.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할지 안 할지, 현재까지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별로 할 마음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양심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